네, 18쪽에 1-3 성취 기준부터 볼게요. 이번 나온 게 아까 1, 2학년 때 시간 흐름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3, 4학년에는 인과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듣고 말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 요소인 인과관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칠게요. 인과관계. 교학방류 볼게요. 1번 원인, 결과를 고려하여 듣기를 지도할 때에는 인과관계의 담화표지로 밑줄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뭐뭐니까 뭐뭐 때문에 뭐뭐의 원인은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인 결과를 고려하며 말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가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과관계 구조로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요약하며 듣기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대요. 즉 애들이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여서 말을 하고 그거를 애들이 요약하고 듣기 이것까지 연계하라는 거죠. 그 다음 듣기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인지적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인과관계 구조가 있는 담화를 선정하고 교사가 직접 이야기해 주거나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형방류 볼게요. 일상 대화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듣기 말하기 활동을 직접 점검하거나 교사 또는 동료 학습자가 기록할 수 있는 점검표나 관찰 기록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강론 볼게요. 원인과 결과 알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을 뭐라고 하죠? 원인, 동그라미 원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하죠. 그래서 유의점 보면 어떤 일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고 들으면 좀 더 뭐 할 수 있대요? 분명하고 쉽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승호가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해보는 활동을 볼게요. 원인이 뭐예요?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다. 그래서 승호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다. 그래서 승호는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승호는 저녁에 교실로 갔다. 즉 원인과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죠. 어떤 일의 결과가 다시 어떤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겠죠. 오른쪽 보면 행복한 짹짹 콩콩이의 내용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해 봅시다 했더니 승호는 날지 못하는 참새가 다칠까봐 걱정됐기 때문에 동그라미 때문에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갔어. 그 다음 예시 답안에서 승호는 저녁에 교실로 갔어. 왜냐하면 동그라미 왜냐하면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됐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담화 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그 밑에 박스 보면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주는 말 동그라미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면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할 수가 있답니다. 밑에 유의점 볼게요. 인과 결과의 관계는 사실성에 근거하기보다는 밑줄 원인 이거 인과관계 아니라 원인과 결과죠. 죄송합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뭔 말인가 했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이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사실성에 근거하기보다는 밑줄 원인이 된 일과 결과가 되는 일 사이에 뭐예요? 개연성 동그라미 개연성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과 결과의 차례로만 사건을 배열하는 추격 활동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 흐름을 밑줄 인과관계에 따라 재구성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인과관계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다 밑줄 칠게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이어주는 말을 넣어서 인과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래요. 두 번째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겪은 일을 알기 쉽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원인과 결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1번 그 일이 일어난 까닭과 그 까닭 때문에 생긴 일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을 찾아보래요. 두 번째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래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말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1번 볼게요. 원인을 찾아보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2번 일의 차례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잘 드러났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의점을 보면 어떤 일의 결과는 그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따른 것이고 밑줄 반대로 어떤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도하래요. 그쵸? 어떤 일의 원인에 따라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의 원인과 결과는 다른 일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 즉 밑줄 일이나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도록 지도하라는 거죠. 참고자료에서 인과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그냥 한번 볼게요. 인과 연결망 이론은 이야기 글의 표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이야기 문법에서와 같은 계층적 구조 대신에 망 구조를 통해 서사 구조를 표상하고자 하는 이론이래요. 즉, 이 계층적 구조가 뭐냐면 이야기할 때 뭐 발단, 전개, 절정 이런 거 있죠. 그런 계층적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망 구조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인과 연결망 이론은 그래서 한 문장이 서술하는 사건이나 상황은 다른 문장들이 서술하는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위에 글의 표상을 연결망으로 표현했다. 연결망이란 마디들과 그 마디들을 잇는 연결선 링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연결망 이론에서 마디들이 지칭하는 사건의 상태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낸다. 다음은 인과 연결망 이론이다 라고 해서 어떤 글과 그 글에 대해서 그 문장이 22가지가 있죠. 그거에 대한 인과 연결망 모형을 만든 건데 사실 여러분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원인 쪽에서 결과를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문장에서. 예를 들면 1번 문장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4번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건데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여러 번 읽어봤는데 사실 이거를 잘 보면 왜 얘가 얘의 원인이 되지라고 생각해주면 이해가 어려운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 어려워서 이게 굳이 그러니까 그 화살표가 가는 방향 출발하는 방향이 원인이 되고 화살표가 도착하는 방향이 결과가 돼야 되는데 꼭 매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파악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과 연결망 이론이라는 게 있구나. 원인과 결과를 이런 식으로 문장을 분석해서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이거 막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거 1번 문장이 4번 문장이 뭐 결과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 첫 번째 줄 밑줄. 앞에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에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주면서 뒤에 말을 꾸며주는 부사를 뭐라고 한다? 접속부사라고 하는데 예시로 뭐가 있죠?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접속부사라고도 하고 뭐 이음부사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가운데에서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등이 될 때 쓰는 접속부사로는 뭐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하여, 따라서, 왜냐하면 등이 있죠. 그런데 주의할 점 동그라미 뭐뭐 때문에는 인과관계 호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때문에는 접속부사가 아니에요. 이래요? 뭐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접속부사가 아니라 때문에는 뭐냐면 의존명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예요. 때문이라는 의존명사와 애가 붙은 거예요. 서술격 조사 애가 붙은 거라서 뭐뭐 때문에라는 건 접속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 중에 그것만 아시고 넘어가세요. 둘 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렇지만 접속부사는 아니다라는 거.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1-4 성취 기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도 1-4 거기 밑줄 칠게요. 첫 번째 성취 기준에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 밑줄. 즉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또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요소가 표정, 몸짓, 말투예요.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교역방류 볼게요.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부탁, 수락, 거절, 사과, 감사, 제안 같은 밑줄 다양한 목적의 대화 상황에서 언어적 표현을 보강하는 표정, 몸짓, 말투를 선택해서 말해보도록 지도하래요. 즉 어떤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러한 표정, 이러한 몸짓, 이러한 말투를 쓰면 좀 더 그 얘기가 강화가 된다. 이런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강할 수 있다는 거. 평방류 볼게요. 1번 이거는 한번 넘어가고요. 2번 볼게요.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든지 평가할 때에는 밑줄 연극 대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활용할 수가 있다랍니다. 아시겠죠? 연극 대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강론 정리 볼게요. 1번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말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보니까 거기 교과서 예시 장면 보니까 네라는 말 자체를 네 라고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표정, 몸짓과 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 점이 1번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면 뭐 할 수 있대요? 듣는 사람에게 내 생각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의점 볼게요. 같은 말을 해도 밑줄, 같은 말을 해도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뜻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른. 이 부분이 초특 2017년에 기출에 나왔어요.
같은 말을 해도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뜻이 다를 수 있다.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그 다음 주의점, 자신의 평소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영상 매체라고 할 수 있죠. 이 만화 영화를 보고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찾게 되는 활동을 합니다. 1번, 인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어떤 표정과 몸짓을 하는지 봅니다. 만화 영화에서. 세 번째,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이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요. 네 번째, 처한 상황과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말투를 찾아봅니다. 거기 보니까 표정, 몸짓, 말투의 예시들이 있는데 그림에서 1번 볼까요? 장금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알맞은 표정을 찾아 써보세요 라고 해서 나머지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 뭐죠? 수락관요 라고 하는 그 만화 장면에 마음이 뭐예요? 어떤 마음? 밑줄 치세요. 놀라움과 호기심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럼 그때 어떤 표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 위에 찾아보라는 거죠. 어떤 표정을 지으면 될까요? 놀랐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뒷산에 홀로 올라가는 장면이고, 여기서 마음은 뭐래요? 마음의 밑줄, 궁으로 가게 된 것이 무척 기쁜 상황에서 몸짓과 말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몸짓은 두 손에 힘을 꼭 주며, 그 다음에 말투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주의점 볼게요. 만화 매체도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이나 효과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밑줄, 만화 매체에서는 반언어적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표현되는 점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다양한 예를 들어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즉 만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화의 장르적 특성상 이 반언어적 표현이 좀 과장될 수밖에 없죠. 말투 같은 거죠. 그렇죠? 만화 거기 캐릭터가 하는 말, 스펀지밥 생각해 보세요. 실제 사람이 막 앵앵 듣지 않잖아요. 근데 만화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 인물에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며 작품, 여기서 작품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읽고 대화를 나눕니다. 1번,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하며 글을 읽어봅니다. 이건 읽기와 관련됐겠죠. 두 번째, 이야기 속 장면을 골라 인물의 마음을 떠올려보고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을 해봅니다. 이건 말하기죠. 세 번째, 그림으로 표현할 이야기 속 장면 하나를 고르고 그 장면을 고른 까닭을 써본 후, 이것도 쓰기야. 그쵸? 인물의 표정과 몸짓이 드러나게 그려봅니다. 그림도 그리고요. 네 번째, 고른 장면에 대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본다. 사실 이거는 우리 듣기 성취 기준이 나와 있지만 읽기 쓰기 다 들어있죠. 그쵸? 이런 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딱히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게 많아요. 어느 그 영역이든 이렇게 하나로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그림을 보니까 이야기 속 장면을 골라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해보세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나와 다른 장면을 골랐구나. 이 장면을 고른 까닭은 뭐야? 라고 해서 까닭 동그라미 칠게요. 거기 왼쪽에 몽당 연필이 얘기하는 거 있죠. 나는 이 장면에서 인물의 표정에 재미이 있어서 골랐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장면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그 까닭을 적어보는 활동도 한다는 거죠. 말해보는 활동. 주의점 볼게요.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말할 때 학생은 그림에 얽매이기 쉽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그림책이거든요. 그림책. 여기 주어지는 이야기가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얽매이기 쉬워요. 그림 속 표정이나 몸짓을 살펴보기보다는 밑줄, 머릿속으로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떠올려 보도록 한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이 당연히 사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애들이 생각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머릿속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떤 표정일까? 이런 걸 상상해보는 활동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밑줄, 언어 예절의 주의, 여기 밑줄. 언어 예절에 주의하며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하기예요. 여기서는 역할놀이를 한다는 건데 볼게요. 언어 예절에 주의하며 선택한 장면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해 봅시다 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와 강희야 너무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을 뭐하래요? 바라보며 주의 깊게 들어야 된대요. 그 다음 상대가 웃 어른일 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를 해야 된답니다. 주의점 볼게요. 역할놀이를 할 때에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밑줄 일반적인 언어 예절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메인은 그거라는 거예요. 알맞은 표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대화의 기본은 언어 예절인 거죠. 그렇죠?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기, 그 다음에 상대가 하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그 다음 대상에 따라 알맞은 높임 표현 사용하기와 같은 언어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의 좋은 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1번,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느낌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의 장점이기도 하죠. 보니까 주의점 볼게요.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과 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4학년 1학기 3단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 따른 준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직접 구현해 봄으로써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밑줄, 듣기와 말하기로 하는 의사소통 과정은 말투, 표정, 몸짓, 태도에 따라 듣는 사람은 말의 해석을 다르게 하고 이것은 서로의 뭐하래요? 인간관계 및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그렇죠? 대화할 때 중요한 점이죠. 6번입니다.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 말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1번 어떻게 되죠? 듣는 사람에게 맞아야 된다. 즉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그 표정이나 말투나 몸짓이 듣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표정, 몸짓,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 돼요. 표정은 찡그리고 있는데 말투는 상냥하고 어울리지 않죠? 그게 어울리게 하라는 거고. 세 번째, 사용하려는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밑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세 가지. 뭐가 있죠? 겪은 일을 설명할 때 이건 뭐죠?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예요. 그렇죠? 겪은 일 설명하는 말하기.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뭐 하는 말하기죠? 설득하는 말하기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거 감정을 표현할 때 이건 뭐죠? 친교 및 정서 표현 말하기죠. 이렇게 세 가지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꼭 이 세 가지 안에도 또 더 세부적인 목적이 있을 텐데 이 목적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점 볼게요. 학생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 즉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 밑줄,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준언어적, 반언어적 표현도 중요함을 알려주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같은 말에서 반복이 되죠, 여기. 그 다음 넘어가서 참고 자료입니다.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하면 듣기예요. 말하는 이는 언어적 내용뿐만 아니라 억양, 강세, 침묵 등의 준언어적 표현과 눈빛, 표현, 몸짓, 거리 유지 등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밑줄, 이러한 표현을 눈여겨보는 것도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렇죠? 말하는 이가 어느 부분에서 멈추고 소리를 높이거나 낮추는지에 유의하게 하는 활동, 그 다음 뉴스나 드라마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고 아나운서나 연기자의 몸짓이나 표정만으로, 그러니까 소리 없이요,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활동 등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소리가 없으면, 언어적인 표현이 없으면요. 두 번째, 비언어적 표현 조절하기 교육 의사소통인데 읽어볼게요. 의사소통 교육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목표이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감정이 표현된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관계를 향상하려고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여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하고 통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관계를 생각해 상황 맥락,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상황 맥락에 맞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비언어 표현 조절하기에 관해서도 교육해야 된다. 또 밑줄, 감정 표현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대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관계를 고려해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해서 의사소통하도록 지도하라는 거죠. 그죠? 관계를 위해서는. 그다음 표정이 왜 중요한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표정이 왜 중요한가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주의점만 볼게요. 주의점.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중점을 두고 있지만 밑줄,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만으로는 온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실제 제일 메인은 뭐예요?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언어적 표현이 없이 이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만 중시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주의점.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항상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만을 분리해 지도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 중요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지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즉 통합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같은 걸 다 통합적으로 지도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듣기 말하기 교육과 역할 볼게요. 듣기 말하기의 언어 행위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메시지의 의미가 협력적으로 창조되고 진행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듣기 말하기 교육의 역할극을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즉, 역할극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경험은 언어 사용의 실제 상황과 유사하며 역할극이니까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심리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언어적 환경을 실제로 제공해 다양한 언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대요. 역할극이 중요하다는 거죠. 듣기 말하기 할 때 특히. 5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대 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에 의지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언어적 수단에 따른 의사소통에만 관심을 두어 왔을 뿐 비언어적 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해왔대요. 이는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언어적 메시지에만 신경을 쓰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현실과 관련이 깊대요.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말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음성이나 얼굴 표정, 눈빛, 자세, 몸짓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정작 상대방은 말로 전달되는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목소리나 억양, 얼굴 표정, 몸짓, 말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전달되는 비언어적 또는 준언어적 메시지에 주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니까 즉 화자는 비언어적 표현이나 반언어적 표현에 조금 본인이 무디다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에 좀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청자 입장에서는 이 말하는 사람의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억양이나 이런 거.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1-5 성취 기준입니다. 요약하며 듣는 거예요. 요약하며 듣는 거. 그래서 핵심 개념은 듣기 말하기 구성 요소, 과정, 전략이고요. 내용 요소가 뭐죠? 요약하며 듣기라는 내용 요소입니다. 교학 방류 볼게요.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을 선정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다음 첫 번째 것만 읽어볼게요. 평방류는 일상 대화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듣기 말하기 활동을 직접 점검하거나 교사 또는 동료 학습자가 기록할 수 있는 점검표나 관찰교육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반복되는 게 많죠. 두 번째도 동료 학습자의 듣기 말하기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할 때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찾아보게 하고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들을 때에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강론입니다. 1번 메모의 뜻이에요. 메모의 뜻 첫 번째 줄 밑줄.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기억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짧게 쓴 것을 뭐라고 한다? 메모라고 한다. 두 번째, 메모를 해두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듣고 보고 생각한 것을 다시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메모할 때. 메모가 필요한 이유도 뭐 비슷한 얘기예요.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들으면 오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메모가 필요하다. 메모하는 방법 볼게요. 1번,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게 써야겠죠. 당연히.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세 번째,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짧게 써야 합니다. 주의점, 메모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두 번째, 단순히 메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줄, 말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메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즉, 그냥 무조건 다다다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고자를 볼게요. 요약 간추리기 메모입니다. 말 또는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것을 요약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주로 뭐라고 한대요? 간추리기라고 표현을 한대요. 요약을. 그래서 볼게요. 요약은 글을 읽거나 들은 내용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오래 기억,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거기가 아니라 또예요. 또. 못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하거나 글로 전달하기 위해 요약이 필요할 때도 있다. 요약하기 활동은 읽거나 듣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것은 읽거나 들은 내용을 한꺼번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 메모는 듣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요약 방법이다. 그쵸? 전화 받을 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실제로 메모 같은 거. 다양한 메모의 구조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종류가 많아요. 뭐 정보 열거 구조, 제목,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담화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원인과 어떤 결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분류 분석,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분류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어요.
메모하며 듣기 이거 좀 중요합니다. 볼게요. 메모하며 듣기는 들은 내용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기억을 잘 하기 위해 요점을 메모하면서 듣는 듣기 방법 중에 한 가지 전략이래요. 청자는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모두 메모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메모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새로운 지식, 정보, 생각, 아이디어를 습득해 기존의 정보나 지식과 결합해 활성화할 수 있대요. 메모를 잘한다는 것은 요점을 파악해서 오랜 시간 뒤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보를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알아볼 수 없겠으면 메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된 메모는 직선적 정보를 거의 밑줄 비직선적 정보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비직선적 정보에 밑줄 치고 옆에 적어주세요. 재구성된 정보라고 써요. 재구성된 정보. 재구성된 정보. 즉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게 비직선적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직선적인 걸 비직선적 정보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메모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기 밑줄 추거, 환원, 요약의 과정이 있어야 된대요. 추거, 환원, 요약. 볼게요. 설명할게요. 저걸 밑에다 적어주세요. 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말을 요약하는 거예요. 추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이게 포인트죠.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표현대로 충실히 기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표현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충실히 기술하는 게 뭐예요? 축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 환언입니다. 환언은 여기까지 똑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고 그 사항을 어떻게 한대요?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 기술하는 것이에요. 여기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왔다면 그 전문 용어를 풀어서 내가 적은 게 바로 뭐라고요? 환언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환언. 그 다음 인강이니까 잠깐 끊고 지웠다가 할게요. 적으세요. 잠깐 멈췄다가 저 지웁니다. 그 다음 요약입니다. 요약은 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에요. 즉, 요약, 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간결하게 정리한 것. 이게 바로 요약이다. 적었죠? 그래서 이 추거하던 요약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모할 때는. 그 요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말을 중심 내용과 보조 내용, 뒷받침 내용이라고 하죠. 보조 내용으로 나누어서 들어야 해요. 화자는 보통 중심 내용이나 핵심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 그 정보를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적으로 메모를 함으로써 화자의 발화 내용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대요. 네 번째입니다. 메모의 방법이에요. 첫째, 밑줄. 들은 정보를 모두 쓰지 않고 요점만 메모한다. 그죠? 메모의 방법.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 볼게요. 나중에 정보를 보충해 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쓴다. 뭐 이런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한 가지 용건의 기록이 끝나면 종이에 여백이 남더라도 다른 장에 쓴다. 그러니까 한 용건마다 따로따로 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쓰는 속도를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약자나 기호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이거 여러분들 그 통역가들은 옆에서 그냥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을 막 적잖아요. 그 100% 동시 통역하려고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쓰는 어떤 약자 같은 게 있어요. 동시 통역하는 용어들.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섯째,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쓰는 게 중요해요. 메모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렵게 메모에 다시 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정리한 메모는 다시 읽는다. 메모하는 중요한 목적은 기록한 정보를 다시 읽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아낼 수 있도록 밑줄 평소에 정리를 해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메모도 정리를 잘 해야겠죠? 그 다음 어떻게 메모할까 한번 읽어보세요. 약속 메모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 메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메모, 이런 식으로 정보 메모를 한다. 뻔한 내용이라서요. 그 다음 오른쪽 1-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라고 해서 내용 요소 볼게요. 예의를 지켜 듣고 말하기예요. 사실 아까 계속 나왔죠. 사실 뭐 언어 예절을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그 차시에, 그 단원의 그 차시에 지금 이 성취 기준도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쵸?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 있었죠? 21페이지에 언어 예절에 주의하며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하기 4번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이렇게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런 것들이 꼭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느 한 차시, 한 단원에 들어가 있기가 애매해요. 그쵸? 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데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강론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이 내용이 다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기가 애매한 게 많아요. 볼게요. 교학방류 볼게요. 예의를 지켜 말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황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밑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인터넷상에서 의사소통할 때 여기 밑줄 이 상황에도 된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기분과 입장을 배려할 수 있도록 매체 언어 예절을 포함하여 지도한다. 그 다음 강론 정리 볼게요.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1번 인사할 때에는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야 돼요. 두 번째, 친구 앞에서 귓속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대화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네 번째,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다. 여섯 번째, 밑줄, 알맞은 높임말, 경어법 이걸 사용한다. 주의점 볼게요. 언어 예절의 구성 요소인 호칭, 인사말, 높임말 이게 뭐라고요? 언어 예절의 구성 요소예요. 호칭, 인사말, 높임말을 살펴보면이 아니라 살펴보며예요. 살펴보며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활동으로 언어 예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대요. 더불어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대화 예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볼게요. 온라인 대화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1번 모두 다른 장소에 있어도 대화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은 1번 바른 말을 사용해야 된다. 2번 밑줄, 상대가 보이지 않더라도 대화 전에 인사를 하고 끝날 때에도 인사를 한다. 세 번째도 밑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네 번째,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다섯 번째 밑줄, 그림말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말은 이모티콘이에요. 그림말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뜻을 알 수 없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밑줄, 상대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화한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니까 지혜는 지혜 대화명을 썼죠. 대화명 썼고, 근데 두 번째 말은 대화명은 뭐 이렇게 골뱅이 해가지고 이름이 아니죠. 이런 대화명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막 크크크라거나 그림말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이응 지읒 인정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축약어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영이가 화가 났죠. 어휴 정신없네. 너 지금 장난하니?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주의점 볼게요. 얼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대화 상황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대화명은 또 다른 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 동그라미, 적절한 대화명 동그라미. 적절한 대화명을 사용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온라인 대화 예절을 지키는 태도의 시작임을 잊지 않는다. 두 번째 주의점, 그림말은 기분을 더 잘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장난스러운 대화가 될 수도 있다. 그쵸?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러므로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5, 6학년군 들어갈게요.